안녕하십니까, 서동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프로그램 요구 분석 이 시간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구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구 분석 과정이 프로그램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실제 그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6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동작구에서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 지원사업 공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동작구에서 공고한 2월 24일에 공고했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공고한 내용입니다.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기관과 지역과 기관의 특성 및 학습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5년 동작구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지원 내용 구분 보면 신청 대상은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기관, 비영리 법인, 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 분야 미래인재 육성 및 디지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사회적 배려계층 교육 지원, 평생교육 진흥, 이러한 4가지 파트로 공모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즉 디지털 문해교육은 디지털 관련한 4차 산업 분야, 직업능력교육은 자격증 및 창업 연계, 사회적 활용, 배려계층 교육 지원은 장애인 다문화, 어르신, 저소득층 관련한 프로그램, 평생교육진흥은 인문교육, 가족교육, 아동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공고 기간은 25년 2월 24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 이미 시간은 지났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달 보조금 교부부터 11월까지 사업을 마치겠다, 이런 내용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운영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위탁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위탁해서 다른 기관에 또 위탁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소 인원은 15명 이상이 구성되어야 된다. 특수성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하겠다. 대상 인원의 80% 이상 신청 시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16회차 이상 기획해라. 그러니까 한 회차에 2시간씩 16회차 이상 기획을 해야 가능하다. 보조금 대비 10% 이상 자부담이 편성을 해야 된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재능기부, 축제 참여 등 실천 활동이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지원 규모는 10개 프로그램 내외, 프로그램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한 개 단체당 한 개 프로그램만 지원하겠다. 정했습니다. 10개 단체에다가 10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겠습니다. 동작구 내에 위치하는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은 특정 목적, 정치적 목적 및 종교활동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제한하겠다. 또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 제한하겠다. 향후 2년간 공모사업 참여 제한 대상 기관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등 선정된 이런 부진한 운영한 기관으로 선정된 대상 기관은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방문, 이메일로 제출하고 직인 날인된 PDF 스캔본을 모두 제출해라,
되어 있죠. 제출 서류는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기관 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증빙 서류는 강사 정년증명서, 자격증 등, 기관은 고유번호증, 비영리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작성 지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계획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산 편성 원칙입니다. 예산 편성 원칙은 보조금 예산은 목적과 관련 없는 내용은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현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또 반드시 자부담이 10% 이상 편성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출 불가한 항목입니다. 현금성 지출 경비, 시상금 주겠다, 이체 수수료 주겠다 이런 내용들은 지출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산 성격, 물건을 구입하거나 의자나 칠판 이런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지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시설, 차량, 장비, 유지, 관리, 수리비, 보험료 이런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은 지출할 수 없다. 보조사업 선정기관 단체원 내부 직원의 강사 수당 및 인건비성 경비는 안된다. 강사비는 가능한데 내부 직원을 강사비를 준다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안된다. 이런 겁니다. 사유가 불분명한 시에는 삭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비목별 편성 방법입니다. 인건비는 강사 수당은 인건비로 편성하고 사업 진행비는 교재비, 재료비, 인쇄비, 다가비, 물품 구입비, 홍보비, 임차비 이런 것은 사업 진행비로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활동비는 실제 행사 재료비. 강사 수당입니다. 강사 수당은 편성 기준표에 의합니다. 사업 수행자, 즉 기관 대표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 강사라고, 보조 강사는 시간당 최대 2만원만 지불할 수 있고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실습 활동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교재비, 학습자가 수업시간 내 사용하는 교재 재료비, 수업시간 외의 재료비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식비와 다가비, 간담회 등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을 위한 회의비, 다가비 이런 것은 편성할 수 있다. 식비는 1인당 8,000원 이내입니다. 대부분 기관들은 8,000원을 잡아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다 만원씩 지금 8,000원이면 국밥이네요. 다가비는 1인당 4,000원 이내에 편성한다. 교육기관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내용. 물품 구입비, 당해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모품 비용을 편성할 수 있다. 여기서 자산 취득성 프린터기를 산다든지 이런 물품 구입은 편성이 불가능하다 나와 있습니다. 임차비, 이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장비 등 임차를 위한 비용은 편성할 수 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식비, 다가비, 물품 구입비, 홍보비, 단기 임차비 이 모든 합이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 비용으로 총 15%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운영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영 조건은 교육 대상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최소 1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 장애인 등 특수계층 경우는 8명 이상 모집 후에 운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인원의 80% 이상만 신청하면 운영할 수 있다. 고정 학습자를 구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매회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15명이나 혹은 8명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한다. 되어 있죠. 교육 시간을 보겠습니다. 16회차, 한 회차당 2시간씩이죠. 이상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축제 등 특수성을 고려해서 성과 공유, 발표회죠. 발표회 같은 것을 고려해서 총 32시간 내 회차 조정이 가능하다. 강사는 1회 최대 2시간까지만 지급 가능하므로 2시간 이내로 편성하되 2시간 이상 운영 시에는 최초 1시간과 초과 시간 지급 수준으로 준수해서 집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습 실천 활동 보겠습니다. 교육 활동
관련으로 지역 내 재능 기부나 행사 참여 등 지역 연계 활동을 필수로 기획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기획한 점수를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운영 일정입니다. 11월까지 운영하라. 보조사업비는 사업 종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되므로 집행을 못하면 보조금 잔액 및 보조금 통장 이자 발생액은 다 반납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11월까지는 집행을 다 완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프로그램 운영 시 수강료는 무료로 운영하라. 단 보조금 지원을 초과하는 재료비, 다가비 등 월 만원까지는 징수가 가능하나 차액은 정산시에 전액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한 예산 집행 및 관리가 필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강사비인데요. 이 강사비가 지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단 및 원고료 지급 기준입니다. 이 지급 기준은 어느 기관이나 다 공통적으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1급입니다. 일반인인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원, 그 다음에 유명한 예술인, 종교인, 아주 유명인사, 기업이나 기관의 임원, 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뭐 이런 5년 이상 경력자, 박사, 국가대표나 뭐 국가대표 지도자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자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1시간은 25만원, 최초 초과시마다 12만원, 총 2시간 강의를 하면 37만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37만원. 공직자인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원, 대학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언론인 이런 분들은 37만원까지 2시간 강의에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 2급 보겠습니다. 2급은 일반인인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임원급 아니면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 이상, 원어민 어학강사, 기타 전문 자격증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이런 사람은 대학 강사, 이런 사람은 1시간에 15만원, 그 다음에 초과되면 8만원, 총 23만원을 2시간 강의에 지구할 수 있다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다음 3급입니다. 외국어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또한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1시간에 10만원, 초과 1시간에 5만원, 2시간에 15만원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4급입니다. 취미 강사, 이런 사람들은 1시간에 8만원, 그 다음 초과되면 4만원, 12만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조강사는 다 2만원입니다. 보조강사는 2만원 이상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처럼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실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볼까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한 그 예산을 집행하고 강사비는 이 정도 책정하고 하는 이 실제 내용입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가 기획을 공부하고 또한 요구조사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실제 프로그램 운영 신청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하고 사업 지침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비목볼 편성은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 교재비나 다가비나 이런 것은 15% 이상이 초과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운영 조건은 교육 대상은 몇 명 정도로 구성하고 시간은 몇 회기 정도로 구성하고 또한 실천 내용은 지역 연계 활동을 또 집어넣고 또 운영은 12월까지는 집행을 완료하고 수강료는 공짜로 하되 또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는 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강사비는 또 어떤 강사에 따라서 금액을 얼마까지 줄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익혀야 될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요구 분석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진단 도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요구 분석은 교육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 설계 전에 교육에 관한 모든 요구,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구 분석은 우선순위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 자원을 배치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또한 요구 분석은 이 평생교육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 타당성을 확보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구 분석의 진단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문조사법, 질문지법, 아니면 서베이 기법, 조사 연구 기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설문조사하는 방법이죠. 학습자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광범위하게 분포되었을 때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로 핵심 이슈나 추세 및 학습자의 지식, 태도 및 가치관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학습자의 요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에 관한 정보도 파악할 때 설문조사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설문조사의 장점은 태도나 의견 파악에 유용하고 비용이 저렴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고 정보가 타당하고, 전화조사는 간편한 과정과 양호한 응답률이 있는데 어려운 질문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구두로 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응답자에게 접근이 용이합니다. 설문조사의 단점은 효과적인 질문지 제작이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응답률이 저조할 수 있고 제한된 질문의 수와 형태가 있다. 또한 응답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전화조사는 대상자의 응답 의지에 좌우되고 비용이 비싸고 정보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문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귀하는 우리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대답할 수 있겠죠.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외에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형 예시입니다. 체크리스트는 다음 중 직업 만족도 요소 중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스트레스 감소, 생산성이 향상되고 능률이 향상된다, 자신감이 향상된다, 이렇게 중복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 이런 체크리스트형 설문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평경 척도형 설문지 예시입니다. 나는 갈등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매우 높음, 보통, 아니면 아니요, 매우 아니요. 이런 식으로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겨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언성을 높이면 바짝 긴장하고 더 깊어진다. 네, 전혀 아니요. 사람들이 나만 괴롭힌 것 같다. 전혀 아니요. 매우 네. 이런 식으로 점수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1점이다. 이것은 3점이다. 참고 참았던 화가 폭발하면 감당이 안 된다. 그럼 5점. 아니요, 1점.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방형 설문지는 주관식입니다.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이나 기타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얘기하시오. 그럼 어떻게 뭐뭐뭐 합니다. 설문지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법은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6가지 원칙으로 적용하여서 작성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법은 누구로부터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으로 문항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고 아까 나와 있었죠. 질문의 내용이 문항의 유형, 문제가 무엇인지 증거를 제시하는 문항이 있고, 문제의 원인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과 느낌과 동기, 응답자에 관해서 질문의 내용을 작성하고, 질문의 형태는 목적에 맞는 형태를 선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용어는 또 교육 수준을 고려해서 쉬운 용어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복잡한 이 문항 작성이 어렵다는 점이 있죠. 셋째, 지시사항이 알기 쉽게 작성되고 짧고 간략하게 작성되어야 된다. 넷째, 인사말을 작성함. 인사말은 짧게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다섯째,
질문지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잘 작성되었는가를 활용해야 된다. 여섯째, 타당성을 검증해야 된다. 이러한 점이 설문조사법의 원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지 작성할 때 체크리스트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체크리스트는 인사말이가 목적, 보낼 주소, 대상에 적합한 말, 대상자로 뽑힌 이유, 응답해야 할 이유, 언제 어떻게 보내는 방법, 감사, 지시사항에는 간단한 지시사항, 명료한 지시사항, 대상이 적합해야 되고, 필요하면 정의를 내리고, 필요하면 예시를 제시하고, 문항은 한 문항에 한 개의 목적만 담고 있어야 되고, 각 문항은 다른 문항과 연계되어야 되고, 먼저 선택형 질문을 형태하고, 개방형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절투형으로 질문해야 된다. 사용은 강조법을 사용하고, 밑줄과 열벽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척도와 질문 유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번호 페이지 붙여야 되고, 대상의 교육 수준에 맞는 적합한 말을 사용해야 되고, 이걸 또 검토하고 테스트 해봐야 된다.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가 아닌 실제 면담법입니다. 면접법, 얼굴을 마주대고 하는 이것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대면조사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법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나 높은 응답률을 원할 때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할 때 효과적입니다. 특히 행동 특성이 독특한 습관이 관련됐다든지 집안 문제 등 사적인 성격의 문제를 밝혀낼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면접법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접법은 서면 응답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또 최상의 응답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직접 보기 때문에 답을 낸다는 거죠. 응답에 대한 통제도 가능합니다. 심층 자료 확보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응답자에게 접근이 어렵습니다. 요즘은 면접하기 위해서 벨 누르면 거의 잘 안 열어주죠. 또 일반인들도 면접한다 그러면 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아주 공감합니다. 정보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면담자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 이 면담의 단계적 절차입니다. 1단계는 준비 단계. 면담 목적을 파악하고 안건을 작성한다. 주제 또는 과제에 대해서 연구한다. 응답자가 편하게 면담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한다. 2단계는 시작 단계입니다. 신뢰를 구축하면서 시작한다. 이 라포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단계가 거치지 않으면 이 시행할 때 약간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2단계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3단계 수행 단계. 질문은 개방형으로 질문해야 된다. 구조화된 질문, 거울 방식 질문, 네 아니요 보다는 약간 개방적인 질문이 효과적이라는 게 있죠. 4단계는 종결 단계입니다. 응답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준다. 말한 것에 대해서 요약한다. 면담의 내용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미래에 대해서 약속한다. 면담에 감사의 표시를 한다. 이러한 것이 면담의 지지 확보를 위한, 학습자들의 지지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단계, 시작 단계, 수행 단계, 종결 단계. 다음은 관찰법입니다. 참여 관찰법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관찰자가 피관찰자와 같은 행동 상황에 들어가서 피관찰자의 행동을 관찰하려는 방법입니다. 조사자 또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직접 현장에서 관찰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최적의 작업 수행을 탐색하고 작업에 관해 자료를 얻고 나아가 문제 원인을 추론할 때 관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관찰은 특성이 있는데 융통성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작업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관련자들이 느끼는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므로 깊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법도 장단점이 다 있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찰법의 장점입니다. 현장성이 있는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 집단 역학,
또 분위기 파악에 유리하고, 다른 방법, 면접이나 설문을 통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관찰 수행 이전에 얻고자 했던 정보보다 더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고, 보다 직접적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한 사람이 많은 수의 관찰을 하기가 어렵고, 관찰자의 편견이 개입되어서 관찰자에 따라 동일한 문제를 달리 보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